특히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반드시 받으세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혼할 때도 유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집을 샀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 하나요? 요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변호사님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다루시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집을 해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특히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반드시 받으세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동명의를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 명의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빼돌린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절세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단독명의보다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누진 구조잖아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6억이 넘냐 10억이 넘냐 할 때 이것도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딱 절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절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언제가 좋으냐면 이혼할 때도 유리하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재산분할 말씀드렸지만 재산분할이 5대5라고 해서 무조건 5대5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40%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 부부가 딱 공동명의로 5대5 돼 있으면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5대5로 그냥 인정해 주더라고요. 공동명의니까. 공동명의니까. 이건 부부가 이미 5대5로 합의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받는 게 좋습니다. 저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안 내주는 게 낫겠죠. 단독명의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가급적이면 끝까지. 예를 들어서 재력가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야. 그럼 끝까지 네 명이 놔둬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대방이 또 적게 달라고 하고 내가 많이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공동명의 문제점은요? 문제점은 뭐냐면 불편하죠. 이게 팔거나 뭐 대출하거나 전세 줄 때마다 또 공동명의자 동의 찍어야 도장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분쟁이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좀 경매에 관심 많아가지고 경매 물건을 쫙 보니까 보통 경매하면 어떤 물건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경매 시장에. 경매 시장이요?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올까요? 아무래도 뭐 사업가분이 사업이 잘못됐어. 그렇죠. 뭐 어쨌든 일이 틀어졌을 때 나오겠죠. 빚이 많거나 그러면 경매 부동산 등기부 쫙 보면 뭐 지저분하다고 표현하거든 저희는. 뭐 지저분해 뭐 가압류 가처분 돼 있고 뭐 근저당도 뭐 제일 뭐 쫙 있어 막 심지어 뭐 몇십 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동산은 깨끗해. 가압류도 없고 뭐 대출도 하나도 없는데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거든요. 왜 나오느냐? 공동명의. 공동명의인데 공유자 간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들끼리 상속받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동명의자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부동산 파느니 마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이거 싸우면 결국은 해결이 경매로 나오거든요. 경매에 나오면 손해예요. 왜 손해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지금 두 명이 싸운다. 그럼 원래대로 팔면 5억씩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경매 시장도 좀 찬바람 불기 시작했거든요. 한번 유찰되면 서울 같은 경우 20% 유찰 내려가고 지방은 30%씩 내려가요. 그럼 10억짜리 집이 8억, 7억에 낙찰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나눠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유자가 싸우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공유자 공동명의로 돼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파혼의 이혼 시 공동명의가 유리한 건가요? 유리한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공동명의 어쨌든 하면 네. 부부에게는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쟤는 이제 뭐 아까 여러 가지 절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그 황혼 이혼이 요즘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황혼 이혼 많이 늘어났는데 황혼 이혼 하시는 분 특히 여성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뭐 했나 그동안 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내 앞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남편 명이에요. 난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이거는 불평등을 느낍니다. 그때 아내 명의로 공동명이 딱 해지면 아내가 얼마나 큰 만족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명의로도 이제 되고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저도 뭐 결혼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네. 아내 명의를 해주든 그렇죠. 공동명의를 하든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네, 당연히 네.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네, 근데 아직까지 상당수가 공동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단독명의 아내 단독명의가 많지 공동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평등 효과가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결혼 지금 하원 이혼은 이제 한참 결혼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고 네. 결혼을 할 때는 네. 이제 재산이 예를 들면 두 가정 기여도가 똑같이 5대5예요. 그럼 공동명의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만약에 한 8, 9를 가져와요.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인 공동명의 요구에 1, 2를 가져온 사람이 이게 여자든 남자든 이때 요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건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남편이 해왔는데 아내가 거기 보통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대주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1억 대줬는데 공동명의로 해달라? 물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5대5로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 1년도 안 사고 이혼한다고 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 발생하거든.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50% 해줬느냐, 뭐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여성 입장에서 내 명의로 50%이기 때문에 난 50% 받아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온 만큼 하는 게 합리적이다. 뭐 여자가 10%였으면 그냥 뭐 9대1, 20%였으면 8대2 이게 합당하지 뭐 10%야 하는데 5대5로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 같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온 만큼 리즈너블하게 지분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대5로 해주면 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5대5로 판결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은행 이제 대출 같은 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요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또 고민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이제 본인 명의로는 대출이 꽉 막혔어. 그래서 대출은 안 돼. 근데 이제 사업은 어려워지니까 돈이 필요해. 근데 아내는 공무원이야. 신용 뭐 1등급이야. 아내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을 믿고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 받고 친정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 3억 정도를 이제 남편한테 이제 믿고 이제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죠. 부부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3억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이 망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또 이제 이게 쪼들리다 보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부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황당하잖아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자기 명의로 3억의 대출만 남았고 그러니까 이 3억을 좀 갚아달라 남편한테 당신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소송까지 갔거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3억 원의 빚을 누가 갚아야 될까요? 애매하죠.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갚으면 좋은데 남편은 나 몰라라 그냥 도망갔어요. 은행에서는 누구한테 갚으라고 그래요? 당연히. 명의자. 아내한테 갚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행과의 사이에서는 아내가 전액 갚아야 됩니다. 은행 가서 이거 사실은 남편한테 내가 준 거에 백날 얘기해봐야 은행은 귀뚜라도 안 들어요. 아 무슨 명의 무슨 소리예요? 이거 대출 명의자 아내분 아니시니까 아내가 다 갚으세요. 아내가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구상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 판결 전에는 옛날에는 법원에서도 그럼 부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결국에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 많으면 그걸 나누면 되겠지만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명의자가 그냥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주된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어떻게 되냐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어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채무를 쓴 남편이 갚아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 다음에는 이 대출은 어디서 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썼느냐. 가정생활을 위해 썼으면 같이 갚는 거고 남편이 다 썼으면 남편이 갚는다 이렇게 이제 판결 내렸는데 그래도 그건 입증하기 또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배우자가 꺼달라고 할 경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평생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고 할 경우에는 꿔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대출받는 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부가 모두 빚만 남은 상황에서 네. 이혼했어요. 네. 그때 빚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이 있어요. 집이 10억인데 대출이 5억이다. 그러면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이거는 재산은 5억이니까 5억에서 나누는 거예요. 2억 5천씩. 그렇죠. 10억이 10억이 재산이 아니에요. 어떤 뭐 10억에서 나누고 2억 5천씩 나누면 되는데 재산이 10억인데 채무가 15억이다.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5억은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독단적으로 썼으면 남편이 갚는 거고 부부가 같이 가정생활을 위해서 쓰면 같이 갚는 거고 연대 책임이라고 했어요. 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사례로 배우자가 사업, 도박,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시 좀 참작이 되나요? 만약에 남편이 주식 투자라든지 뭐 요즘 코인 투자 많이 하잖아요. 투자를 잘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혼할 때 제가 반만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도 이게 이제 그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할 수 있잖아요. 빚만 남았다. 투자 잘못해서. 그럼 누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주식했는데 빚이 2억이야. 재산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2억이다.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같이.
그러면 아내는 억울하겠죠. 나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게 이득이 났을 때도 같이.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작가님 말이 맞아요. 이득이 나면은 반반 나누는 게 맞는데 손실 나면은 아직까지는 신문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판례가 좀 많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 남편이 갚아야 된다. 투자는 왜냐하면 단독으로 한 거거든요. 투자는. 그럼 잠깐 이득이 난 거는 이득이 난 거는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데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긴 해요. 이득은 반반 나누는데 왜 투자는 왜 남편이 나지느냐 좀 약간 안 맞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아내가 동의한 적이 없고 남편이 독단적으로 했고 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빚이 많이 남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내한테 이걸 떠안는 건 좀 과혹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투자랑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해서 네. 변호사님이 뭐 알고 있는 이혼한 사례 뭐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실 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남편이 조금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자기 명의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 명의를 이제 빌려서 하시는데 이분이 뭐 좋은 뭐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아내 그다음에 처가 심지어는 처가집 담보해가지고 거의 모든 재산을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 소위 말하는 작전주의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한 거예요. 뭐 상장 폐지가 된지 그래서 뭐 빚만 몇십억이 생겼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내 측이 너무 억울하다. 이걸 다 남편한테 책임을 좀 묻고 싶은데 이게 남편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남편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뭐 장인 장모가 투자했다? 그분도 책임인 거예요. 누구를 믿고 맡기겠다 해도. 그래서 상대방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투자금을 주는 순간 그 투자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 묻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상화폐 쪽은요?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이제 옛날에는 사실 뭐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이 투자가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투자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요. 좀 뭐 약간 공교롭긴 한데요. 제가 상담한 가상화폐는 대박난 분이 좀 많았어요. 가상화폐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진짜 뭐 몇십억 번 분도 받고 몇백억 번 분도 뭐 얼마 전에도 상담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했냐 했더니 이제 한창 가상화폐 빡 오를 때 있었잖아요. 한 2, 3년 전에 팍 오를 때 그때 이제 투자하신 분이 많고 또 뭐 NFT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 분이 초기에 들어갔던 네, 초기에 들어갔던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야. 막 갑자기 슈퍼카 타고 막 흥청망청 쓰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는 뭐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재산분할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또 요즘에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 다 날렸어요. 다 날려가지고 진짜 진짜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이 짜증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맨날 또 부부싸움 있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투자 참 가상화폐 투자는 참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 대박 나기도 하고 쪽박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만 했다고 해서 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화폐라는 건 사실 옛날에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무슨 코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행인 거죠. 요즘에는 이제 4대 거래소 4대 거래소가 이제 국가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업비트, 비싸 뭐 그런 것만 조회하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은 종류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 했는지 이더리움 했는지 몰라도 됩니다. 거래소만 알면 돼요. 상대방이 뭐 업비트냐 비썸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딱 사실조회 보내면 주민등록만 치면 쫙 기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 거래소 거래했는지 그것만 아시면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이제 이 가상 자산 같은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뭐 최대 50%까지 재산분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정리 질문인데요. 네. 이 투자와 사랑과 결혼의 뭔가 공통점과 네. 차이점 네.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재밌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투자도 뭐 관심이 많고 제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게 좀 공통점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차이점도 있고요. 첫째, 투자건 사람이건 꼼꼼하게 살펴봐야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 부동산 같은 거, 뭐 주식 같은 거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면서 투자하세요. 꼼꼼하게 안 보면 이제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 이 이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연애 기간이 짧더라고요. 1년도 채 안 만나서 이제 뭐 너무 좋아가지고 불꽃 튀겨가지고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결혼정보회사 통해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상당수가 이게 난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속은 게 아니거든. 본인이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투자건 사람이건 꼼꼼하게 봐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투자든 결혼이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결혼도 후회도 저 해보지도 않죠. 주변 사례들에서 많이 나오시죠. 공감합니다. 투자도 누가 많이 벌었다고 하면 할 걸. 또 뭐 누가 많이 잃었다고 이거 괜히 안 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결혼이 이제 보통 해도 후회한다, 뭐 안 해도 후회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무조건 결혼을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네, 네. 왜냐하면 네. 결혼을 하면 네.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온 게 뭐 상처는 좀 남겠지만,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일단 하자. 저도 아주 그리고 공감해요. 하고 안 다음에 안 되면 네. 아프지만 차라리 돌아오자. 맞아요. 네. 아주 작가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결혼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돼.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결혼들 안 하면 출산도 안 하고 잘못하면 대한민국 이거 망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제발 결혼 좀 하시고요. 다만 조금 아까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혼이 너무 어려워. 이혼만 하면 정말로 물론 이혼하면 큰일이긴 하지만 세상 망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혼한다고 세상은 안 망해요. 본인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힘들긴 하지만 다시 충분히 재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테러를 좀 마련해야지만 사람들이 이혼하지. 이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결혼이 또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살, 40살에 결혼하면 50년, 뭐 60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겁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테러를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음은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와 주식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서 투자 같은 경우도 잘 알아봐야 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귀찮아서 안 알아보는 게 많아. 맞아요. 학력 몰랐다. 근데 사실 그거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 뭐 가서 같이 대학교 가가지고 뭐 출력할 수도 있고 재산 같은 경우에도 등기부 띄워보면 알 수가 있고 직업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회사 찾아가면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귀찮은 거를 좀 감수하면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도박이다. 아직도 그런 사람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뭐 주식 정말 잘하면 주식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건전한 회사에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결혼하면 내 인생 뭐 완전히 구속되는 거 아니냐? 불행한 거 아니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 특히 이제 부모님이 좀 이혼을 하시면 결혼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 이혼하고 나서도 자녀들도 충분히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선입견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이혼한 사람들한테도 선입견이나 편견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돈이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죠. 사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투자도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비쌉니까? 돈 없으면 하기 힘들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1순위가 거의 이거 아닐까. 집값이 아직까지 너무 비싸서요.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는 좀 문턱을 많이 낮춰야지만 결혼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섯 번째는요. 좋은 사람 주식가는 오랫동안 평생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이 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항상 같이 투자하시죠. 그래서 뭐 오늘 뭐 주가가 뭐 얼마인지 신경 쓰지 말아라. 10년 후, 20년 후로 이 회사가 정말로 괜찮은 회사인지 보고 투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결혼은 더 마찬가지죠. 당장 이 사람이 뭐 미인이다, 돈이 많다, 그거보다 이 사람과 평생 해로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보셔야 되냐?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 인격, 성격.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미인이고 아무리 재력가를 하더라도 그 평생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인격,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네, 주식과 결혼 성공의 비결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 참을성, 냉정한 유연성인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단타를 많이 또 사람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난 죽어도 못 판다. 뭐 전무만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저도 마이너스 50%는 난 주식 있긴 한데 빨리 팔았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투자하시는 직업 하시는 분들이 결혼 이제 잘못했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손절이 중요하죠. 네. 결혼 생활도 손절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상대방은 너무 아니다. 그럼 손절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야지 본인이 또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사소한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다 또 손절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는 참을성 있게 인내성 있게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조건 외형만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 또 주식 작전주, 테마주 막 이런 거 사면 또 후회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 너무 미인이네?
이 사람 뭐 돈 엄청 많은 것 같네? 그게 뭐 허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겉모습만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그런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성격, 인성,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는요. 이혼하고 결별하기가 어렵죠. 주식도,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못 사면 나중에 그걸 탈출하기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요즘에 또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연끌족도 얼마나 또 후회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결혼 잘못하면 이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헤어지기 힘들고, 나중에 큰 상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투자도 항상,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본인 책임이다. 투자도 결국에는 본인 책임이거든요. 남들이 뭐 이거 좋다, 사라. 결국엔 투자 본인이 하면은 손실도 본인 책임이고 수익도 본인 책임이에요. 이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저 사람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저 사람 너무 나쁜 인간입니다. 혼좀 내주세요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인 선택. 예, 근데 저는 말씀드려요.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제가 왜 양보해야 돼, 변호사님?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 배우자 누가 선택하셨어요? 부모님이 뭐 결혼하라고 뭐 강압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본인 책임이 반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수긍하시더라고요. 나도 사람 잘못 봤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별할 때도 내 책임이 반이니까 내가 좀 양보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건 결혼이건 인생이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새롭게 많이 등장한 이혼 사유들이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진 것들은 뭐가 있나요? 옛날에는 뭐 가정폭력, 외도 뭐 이런 게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많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많이 네, 늘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확실히 늘어났고요. 좀 경제가 좀 어려워져도 그렇고 갑자기 경제가 막 좋아져가지고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또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성격적인 문제. 요즘 분들 많이 안 참아요. 옛날 분들은 웬만하면 참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먼저 데리고 오신다니까. 우리 아들 왜 고생하느냐. 우리 딸 이 고생 시키지 못한다. 이혼시켜달라. 부모님이 먼저 이혼하신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지 않고 이혼하신 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작가 TV에서는 사실 재테크 영상을 많이 찍다 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네. 방법, 올바르게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는데 사실 저는 일과 사랑 둘 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에는 내 직업으로서 아니면 투자로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 자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타인을 통해서 나를 살아가는 방법이 저는 사랑과 결혼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 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오늘 방송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투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재테크 방송이니까. 근데 진 작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재테크를 왜 할까요? 왜?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왜 막 불리려고 해요, 무작정? 불려서 내가 더, 그다음에 내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부는 어느 정도 높아지면 행복하지만 그 이상 늘어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 돈 버는 목적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떤 거는 투자하면 행복해. 근데 어떤 거는 막 너무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대부분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 난 너무 진짜 우울해. 그러면 결혼 생활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계속해서 지속되면 본인이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계속해서 불행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이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상대방이 너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야. 네. 뭐 나한테 폭력적이라든지 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본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가짐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이유다,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혼을 결심해야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다, 상대방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좀 개선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본인의 그 습관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투자도 안 좋고, 이게 부에 이르는 길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할 경우에도 본인의 습관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어떤 성격, 이런 것도 한번 고찰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를 좀 만나보셔가지고, 뭐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시는 걸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만나서 부부 상담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도 해보시고, 뻔한 말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돈만 많다고 행복한 그리고 건 또 아니다. 결혼 생활만 행복하다고
행복하진 않, 왜냐하면 맞습니다. 돈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좀 궁핍하다면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아주셔서 모든 분들이 좀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인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